아니, 그러니까 그 폐지 줍는다는 그 할머니? 아니, 우리 은정이 친구들이 다 대기업 회장님 딸들인데 시할머니가 폐지 줍는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해. 에이, 진작 알았으면 손도 안 봤어. 여보,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가 알기로는 교수님이라 그래서. 여보, 이러다 우리 골프 모임에도 못 나가겠네. 시어머니가 폐지 주운다는 소문 나면. 그러게 말이야, 얘. 이러면 안 되지만 혹시 할머니를 요양원에라도. 지금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좋은 요양원 알아서 월 500만 원씩 내는 VIP실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제 할머니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분이십니다. 아이고, 봐라, 저렇게 기가 센 걸 보면 역시 시장통에서 자랐나 보네.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강남에 신혼집도 사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건 좀 아무리 그래도 격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20억짜리 아파트 사준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다고.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8배 나이에 시집온 오갑수님은 수줍은 새색시였습니다. 그녀는 10살 연상인 남편을 처음 대면했을 때의 긴장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그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구나. 우리 동네에서 제일 복스러운 색시야.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씀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이제 고향 생각 말고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해. 시아버지 또한 그녀를 아끼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놀랄 정도로 며느리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그녀는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며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녁이면 그녀를 불러 앉혀놓고 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글을 잘 못 배워서. 괜찮다. 천천히 배우면 된다. 우리 며느리가 똑똑해서 금방 배울 거야. 결혼 이듬해 그녀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고 남편은 아들을 안고 온종일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봐. 너랑 똑 닮았어. 에이, 당신 닮아서 잘생겼지. 3년 뒤에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화목해졌고 마을에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겨울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남편의 병간호를 했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이들 잘 부탁해. 이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과부가 된 그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랑 아이들을 두고 가? 시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며느리를 더욱 아끼며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가슴에 새기며 아이들을 위해 더욱 강해지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오갑수님의 고된 시집살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시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 까먹으시는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주전자에다 소변을 보는 일도 많아졌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놈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집에 가야 된다. 시아버지는 점점 더 달라지셨습니다. 그녀를 아들로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의사는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때부터 그녀의 진정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새벽이면 일어나는 시아버지의 가출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밤중에 현관문 잠금 장치를 따고 나가시려는 시아버지를 막는 일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지금 한밤중이에요. 누구야? 왜 나를 못 가게 하는 거야? 내가 집에 가야 된다고. 시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이 자신을 가두려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다 머리채가 뽑히고 온몸에 멍이 들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또 나가려고 해요. 잠에서 깬 아이들이 불안에 떨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아버지 모시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다시 자렴. 시어머니도 함께 나서서 시아버지를 말렸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때때로 폭력적으로 변하셨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계셨다면 아버님이 이러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밤마다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워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린 두 자녀와 시부모님을 위해 강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8살 아들은 할아버지가 나가시려 할 때마다 현관문 앞을 지켰고 5살 딸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화책을 읽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나마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효심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예전에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이 정도쯤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고된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지만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간호와 더불어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오갑수님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을의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그녀는 이미 장만할 재료를 고르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갑순 씨, 우리 집 모내기 좀 도와주게나 일당은 넉넉히 쳐줄 테니. 네, 어르신 제가 가겠습니다. 시장 일 마치고 바로 가겠습니다.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일손을 돕는 그녀의 손은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를 안타깝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일거리를 우선적으로 주려 했지만 품삯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시댁의 논밭을 하나둘 팔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논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약값이랑 아이들 학비를. 갑순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그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의 약값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가도 돼. 그냥 일하면 되잖아. 나도 엄마 도와줄 수 있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들의 말에 그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안 된다. 너는 공부해야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너는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녀는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아침 일찍부터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는 것도 모른 채 김밥을 말았습니다. 아줌마, 이 김밥 참 맛있네요. 매일 사 먹으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반찬도 좀 더 넣어드릴게요. 낮에는 김밥을 팔고 밤이면 품삯 바느질을 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바늘을 놀리다 보면 눈이 침침해져도 그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걱정 마세요. 밤새워서라도 꼭 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안타까워 자주 말렸습니다. 갑순아, 제발 좀 쉬어라. 그렇게 무리하다가 병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이들은 어떡하고?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말씀에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서서 김밥을 만들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느라 그녀의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아직 새벽이잖아. 응. 엄마가 오늘은 일찍 나가봐야 해. 시장에 일찍 가야 좋은 재료를 고를 수 있거든. 너희들 알아서 학교 가렴. 도시락은 냉장고에 넣어뒀어. 아이들은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지켜보며 조용히 자랐습니다. 그들은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착한 아이들이 되어갔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혼자서도 설거지를 하고 아들은 여동생의 숙제도 봐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약값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오갑수님의 고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매일 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우리 갑순이 좀 도와주세요. 저 어린 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오갑수님이 끊임없는 노동에 지쳐갈 무렵 시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집안일을 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순아, 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신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이제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할 것 같구나.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는데 어떻게 요양원에 가세요? 너 혼자 치매 든 시아버지의 아픈 나까지 돌보느라 너무 힘들잖니?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 요양원행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어머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갑순아, 어머니가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그녀의 말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요양원은 못 가겠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효성스러운데.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잘 드셔야 해요. 저 없을 때도 꼭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 내가 약 잘 먹고 오래 살아야 우리 갑순이 도와줄 수 있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밤늦게 바느질을 하다가도 시장에서 김밥을 팔 때도 시어머니의 사랑이 있기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갑순아, 오늘은 일찍 들어와. 내가 저녁밥이라도 해놓을게. 어머니, 그러시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제가 금방 갈게요. 이런 대화가 매일 오갔지만 시어머니는 늘 부엌 한 구석에서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또 안 주무시고 기다리셨어요?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시어머니의 이런 사랑에 그녀는 더욱 힘을 내어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우리 갑순이가 있으니 걱정 없지.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던 그때 그녀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는 와중에도 오갑수님의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아버지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저 따뜻한 품으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아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아빠가 우리 보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더 씩씩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날 밤도 아들은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숨죽인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6살이 된 딸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마르기만 했습니다. 끼니를 제때 챙겨주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많이 작나요? 네,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작은 편이에요. 영양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학예회 날 무대 위에서 발표하는 딸아이를 보며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한참이나 작은 딸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발표 잘했지? 그럼 우리 딸이 제일 잘했지? 그녀는 딸아이를 안아주며 속으로 미안함을 삼켰습니다. 제대로 된 반찬 한 번 해주지 못하고 아침마다 김밥 쌀 때 남은 재료로 도시락을 싸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내일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그 내일은 늘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김밥을 팔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끼니를 제대로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조금만 참아. 엄마 곧 오실 거야.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숙제도 봐주고 동생은 오빠가 울 때마다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느 날 딸아이가 건넨 이 말에 그녀는 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철이 든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우리 이제 울지 말자. 하지만 밤이면 그녀도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치매와 지병으로 힘겨워하시던 시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갑수님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며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녀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겼지만 정작 더 걱정되는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갑순아,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장례를 마친 후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자라나는데 이 시골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무슨 말이니? 우리 서울로 가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여기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서울이면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니? 네, 거기 가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서울 가면 좋은 학교도 다닐 수 있을 텐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저는 엄마가 하시는 대로 할게요. 아이들도 엄마의 결정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향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팔면 서울에서 작은 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고향집을 내놓는 날, 시어머니는 마당의 감나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은 나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내 말이 맞아. 우리 새로 시작해보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서울행을 만류했습니다. 갑순이, 거기 가면 더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짐을 꾸리는 날, 그녀는 남편의 위패를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여보, 우리가 서울로 가요. 아이들 위해서 이해해 주세요. 기차에 오르며 그녀는 고향을 뒤돌아보았습니다. 18살의 새댁으로 처음 왔던 그 마을을 이제는 30을 바라보는 나이에 떠나는 것입니다. 엄마, 서울에 가면 뭐가 있어요? 글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18배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잘해볼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오갑수님의 가족이 마주한 것은 좁디 좁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더 좋은 집으로 모실게요. 갑순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첫날 밤 아이들은 낯선 공간이 무서웠는지 서로 꼭 붙어 잠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겠죠? 남편의 위패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솜씨로 김밥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김밥 참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떡볶이도 한번 드셔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거리를 지켰습니다. 점점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특히 근처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 학교 애들이 엄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대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리 장사는 늘 불안했습니다. 비가 오면 장사를 할 수 없었고 단속이 나오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그녀의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가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는 이 동네 건물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봐 왔다고 했습니다. 가게요? 저는 돈이 없는데.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녀는 건물주의 제안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 가게를 하게 됐어요. 정말이니? 갑순아. 가게 이름을 정하는 날,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영민이네 분식으로 정했습니다. 아들 영민이 이름을 넣어서 지었습니다. 우리 가게 이름이 참 예쁘네요. 건물주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가게 인테리어도 도와주었고 월세도 넉넉히 깎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아주머니같이 성실한 분이 어디 있나요? 드디어 가게 문을 연 날, 거리에서 만났던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 한켠에서 뿌듯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순아. 이제 진짜 자리 잡은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좋은 데서 모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련과 더 큰 기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즈음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갑수님은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많이 악화되셨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갑순아, 이제 그만해도 돼.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약 잘 드시면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갑순아, 네, 어머니. 내가 너무 고생만 시키고 가서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널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좋은 거 다 나 해주지 못하고.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제가 어머님 덕분에 이만큼 살았어요. 밤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그녀는 새벽녘에 시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이들은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녀는 한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방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누구랑 이야기하죠?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친정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주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딸 지연이가 다가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시어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가게에서도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갑순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떠나보는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오갑수님의 인생에서 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 떠나갔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녀는 다시 한 번 힘을 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빈자리는 컸지만 오갑수님에게는 위안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눈부신 성장이었습니다. 아들 영민이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민이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나요? 아이 제가 한 것도 없는데요.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영민이는 밤늦게까지 가게 일을 하는 어머니를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잘했지?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딸 지연이도 오빠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미술에도 재능이 있어 교내 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연이 미술에 소질이 있나요? 네, 꼭 배우게 해주세요. 재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술학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지연이는 학교 도서관에서 미술책을 빌려 혼자 공부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중에 배우면 되죠. 그런 딸의 말에 그녀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했고 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영민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사범대학에 합격했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이 이토록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대학교에 갔어요.
남편의 위패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뒤 지연이도 명문대학교 미술교육과에 합격했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두 자녀를 다 대학에 보내셨어요? 다 아이들이 똑똑해서 그래요.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그녀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아이들의 학비를 모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효도할게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주변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바르고 우수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갑순 씨, 당신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어떻게 저렇게 키웠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도와주셨죠. 학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찾아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이들의 대학 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그녀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서울대 사범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영민이는 곧바로 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오갑수님은 아들이 첫 출근하는 날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도시락을 쌌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도시락 싸갈 나이는 지났잖아요. 에이, 첫 출근하는 날인데 엄마가 어떻게 안 싸주니? 한 달 뒤 영민이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퇴근길에 어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아이고, 이게 뭐니? 너가 쓰면 되지. 아니에요. 엄마가 받으셔야죠. 그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드려야 하는데. 그녀는 아들이 건넨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영민이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늦은 밤까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아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몰랐습니다. 영민아, 요즘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니? 엄마, 제가 꿈이 하나 생겼어요. 네, 저 학원 차리고 싶어요. 학원만 차리면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녀는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교직을 그만두겠다는 아들의 결정이 걱정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렴. 엄마는 내 선택을 믿는다. 영민이는 3년간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입시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영민아,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학생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영민이의 열정적인 강의는 곧 입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자신의 공부 방법을 체계화한 독특한 교습 방식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영민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자신감을 찾았어요. 1년 만에 학원은 2배로 커졌고 2년째에는 분원까지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셔도 돼요.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영민이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쉬셔야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마침내 그녀는 20년 넘게 운영해온 분식집을 접었습니다. 영민이는 어머니를 위해 좋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매달 풍족한 용돈도 드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됐어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녀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영민이의 학원 사업이 날로 번창하던 어느 날 밤, 오갑수님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세분원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빗길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는 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영민이는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현장에서 거짓말이죠. 우리 영민이가 어떻게, 아까도 통화했는데.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에서는 2살배기 손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손주의 울음소리에 그녀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민아, 왜 엄마보다 먼저 가니? 내가 어떻게... 딸 지연이가 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학원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장례식장을 찾아와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녀는 손주를 품에 안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왜 데려가셨어요? 이제 겨우 잘 살게 됐는데. 남편의 위패 앞에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2살배기 손주도 자신처럼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잘 키울게. 손주의 작은 손을 잡으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원 확장 과정에서 생긴 빚이 고스란히 남았고 이제 그 빚을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갑수님의 인생에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오갑수님은 냉혹한 현실의 무게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2살배기 손주 영수를 키우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들이 남긴 학원 빚이었습니다. 학원을 확장하던 중이라 대출도 많았고 공사 계약금도 밀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학원 확장하면서 생긴 빚이 2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위약금까지 생각하면.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번 돈이 있어요. 지연이가 나섰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내 살림 살기도 바쁠 텐데. 이건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지연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몰래 사위의 통장에서 돈을 빼서 어머니께 보태드렸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보태다가 점점 금액이 커졌고 결국 이 사실을 안 사위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 모르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2천만 원이나? 오빠가 남긴 빚인데 엄마 혼자 감당하시게 할 순 없잖아요. 나도 이 집 딸인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 사정도 있는데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부부의 다툼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이런 큰 돈의 문제를 혼자 결정한 아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 것 같아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대요. 지연아, 미안하다. 내 오빠만 이렇게 되지 않았어도.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돈 필요 없다. 한 푼도 필요 없으니까 제발 잘 살아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손주를 키우면서 빚을 갚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청소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나 때문이에요. 나 이제 밥 많이 안 먹을게요. 할머니 말씀도 잘 들을게요. 5살이 된 영수의 말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든 손주가 안타까웠습니다. 아니야. 우리 영수 유치원도 다니고 학원도 다녀야지. 내 아빠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할머니가 어떻게든 할게.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영수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자는 얼굴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영민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민아, 내 아들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잘 키울게. 빚쟁이들의 독촉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꼭 다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일을 더 늘릴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지연이도 결국 남편을 설득해 화해했고 가끔 어머니를 돕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릴게요. 남편하고 잘 얘기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라. 너희 살림도 있잖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녀는 손주 영수의 교육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영민이가 그랬던 것처럼 영수도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특히 수학에 재능이 있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선생님이 될래요. 그래. 우리 영수가 꼭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주 영수가 바로 그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아가던 어느 날, 그녀는 새벽 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당장 수술하셔야 해요. 아니, 전 일해야 하는데 돈도 없고. 수술비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일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술을 받았지만 의료비는 빚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녀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요. 8살이 된 영수가 할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영수 덕분에 할머니가 살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녀는 결국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나가 동네를 돌았습니다. 영수야, 할머니 금방 다녀올게.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 너는 공부나 해. 할머니는 괜찮아. 허리가 아파 제대로 몸도 굽히지 못하면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날이 더운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까지 폐지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아프신데 왜 이러고 다니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아직 남은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동네 교회 봉사단체 회원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달 생활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영수의 학비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교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안 돼. 내 아빠가 남긴 빚은 내가 꼭 갚아야 해. 그녀의 하루 수입은 고작 10,000원 남짓. 하지만 그녀는 그 돈으로도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영민아, 엄마가 어떻게든 다 갚을게. 밤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영수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척추 부상과 고된 생활 속에서도 영수는 할머니의 헌신을 알기라도 하듯 눈부신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수는 중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특히 수학 성적은 전국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영수 학생은 제가 본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난 학생입니다. 할머님, 이런 인재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오갑수님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특별한 관리는커녕 제대로 된 학원 한 번 보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때 선생님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 학생을 대학교 영재원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든 비용은 장학금으로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영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영재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수가 정말 대단하구나. 영수의 소식은 학교에서 화제가 되었고 곧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키우는 천재 소년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사를 본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폐지 줍지 마세요. 제가 장학금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주의 장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모아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소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주말에는 꼭 집에 올게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영수가 기숙사에 들어간 후 그녀의 생활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영수는 약속대로 할머니를 찾아왔고 할머니가 주운 폐지를 함께 분류하며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영수,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영수의 대학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대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수의 명문대학교 합격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더구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까지 보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오갑수님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영수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허리와 거칠어진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교수가 될 거예요.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는 손주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영민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영민아, 내 아들이 내 꿈을 이뤄줄 것 같구나. 대학교 입학식 날, 그녀는 처음으로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주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제 할머니세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자랑스럽게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수는 대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학년을 마치자마자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교환학생 제안이 들어왔고 전액 장학금으로 1년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논문상을 받았어요. 우리 영수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녀는 손주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들 영민이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내 아들 만나봐. 너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마침내 30살의 나이에 영수는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오갑수님은 손주의 첫 항의 날 몰래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왜 말씀 안 하고 오셨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영수가 어떻게 가르치나 보고 싶어서.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손주의 강의를 지켜보는 그녀의 눈에는 끊임없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칠판 앞에 선 영수의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영민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뤘어. 영수는 교수가 된 후 제일 먼저 할머니를 위해 좋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반지하방에서 살게 할 수 없다며 해가 잘 드는 집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이 할미는 내가 잘 된 것만 봐도 효도고 뭐고 다 받은 거야. 하지만 영수는 매일 아침 할머니께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꼭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회나 출장이 있어도 할머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해외 학회는 꼭 참석하셔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할머니 생신이라 이번엔 못 가겠습니다. 대학에서도 영수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발표하는 논문마다 주목을 받았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손주 자랑 좀 할게요. 우리 영수가 이번에 교수상을 받았다네요. 그녀는 동네 친구들에게 손주 자랑을 하는 게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한때 배지를 함께 주었던 할머니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영수는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의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영양제도 챙겨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 건강 책임질게요. 너는 그냥 내일이나 잘하면 돼. 하지만 영수는 고집스럽게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세월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민아, 내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니?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새벽에 일어나면 손수레를 끌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고된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손주의 성공은 계속되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한 가지 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영수의 결혼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손주의 재롱을 보고 싶은 작은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랑 우리 은정이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비 장모가 입을 열었지만 그 말투부터가 거만했습니다. 오갑수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불편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보호자가 진짜 할머니뿐이에요? 부모님은? 사돈될 여자의 말에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제 할머니십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제 할머님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폐지 줍는다는 그 할머니? 아니, 우리 은정이 친구들이 다 대기업 회장님 딸들인데 시할머니가 폐지 줍는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해. 에이, 진작 알았으면 손도 안 봤어. 예비 장모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오갑수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가 알기로는 교수님이라 그래서. 예비 장인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골프 모임에도 못 나가겠네. 시어머니가 폐지 주운다는 소문 나면. 그러게 말이야, 얘. 이러면 안 되지만 혹시 할머니를 요양원에라도. 예비 장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좋은 요양원 알아서 월 500만 원씩 내는 VIP실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제 할머니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분이십니다. 아이고, 봐라, 저렇게 기가 센 걸 보면 역시 시장통에서 자랐나 보네. 예비 장모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강남에 신혼집도 사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건 좀 아무리 그래도 격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20억짜리 아파트 사준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다고. 맞아요. 우리 은정이가 시장 바닥에서 살 애도 아니고. 예비 장인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결혼식에는 할머니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객들이 다 우리 은정이 시댁이 어떻다고 우리 체면이 있지. 영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제 할머니 보고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요? 아니, 우리가 집도 사준다니까. 뭐가 불만이야? 요즘 그 동네 집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예비 장모가 버릇없이 반말을 썼습니다. 영수야, 할미는 괜찮? 안 괜찮습니다. 영수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이 아파트 10채를 사준다 해도 제 할머니를 무시하는 건 용납 못합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아세요? 야, 너 지금 뭐라고? 예비 장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혼 없습니다. 돈만 알고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뭐? 네가 감히 우리가 누군 줄? 네, 제가 압니다. 복권 당첨돼서 부자 된 분들이시죠? 근데 돈만큼 민격도 채우셨으면 좋겠네요. 영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너 거기 서! 우리 은정이가 널 얼마나! 죄송합니다. 전 제 할머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영수는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저런 사람들한테. 영수야, 할미는 내가 이렇게 할미 편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날 이후 영수의 결혼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할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이 상견례 자리가 엉망이 된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지연아, 이게 몇 년 만이냐? 오갑수님은 딸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났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해 살던 딸이 1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고모, 영수가 반가워하며 달려갔습니다. 우리 영수 교수님 되었다면서. 오빠 닮아서 진짜 똑똑한가 보네. 지연은 미국에서 이혼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미용학교도 차리고. 지연은 미국에서 미용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LA에서 시작한 작은 미용실이 이제는 체인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분점을 내려고 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모실게요. 아이고, 내가 무슨... 엄마, 오빠가 그렇게 된 후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부터라도... 지연은 어머니와 조카를 위해 한국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고모, 저희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이야. 내가 고모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지연의 미용학교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미국식 교육 시스템과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수업은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자리 잡으실 줄은. 다 우리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이만큼 된 것도 다 어머니의 희생 덕분인걸요. 오갑수님은 딸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도 이렇게 잘 됐네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제 그녀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고 딸과 손주의 성공을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영민이의 빈자리가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앞날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영수와 지연의 사업이 번창하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몇 달 전 상견례에서 오갑수님을 멸시했던 은정이 가족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예비 장모는 현관 앞에서 구겨진 옷차림으로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은정이네 가족은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몰락했다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잘못되어 전 재산을 날린 것입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오갑수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비 장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우리 은정이라도 살려주세요. 영수 교수님밖에 없어요. 당신들 참할 말이 없네요. 지연이가 옆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머니 보고 폐지 줍는다고 그렇게 무시하셨다면서요. 이제 와서 무릎까지 꿇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땐 제가 미쳤었나 봐요. 돈이 있으니까 교만했던 거예요. 예비 장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폐지를 주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폐지 줍는 게 그렇게 창피하다며요? 요양원에 처박으라고 하셨잖아요. 영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수 교수님,
제발 은정이는 죄가 없잖아요. 돈 있을 때는 시장 바닥이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 시장 바닥이 그리우신가 봐요. 지연이의 날카로운 말에 예비 장모는 얼굴을 구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골프장에서도 창피하다고 했었죠. 오갑수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골프장 갈 일도 없으시겠네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더는 보기 싫습니다. 오갑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당신들은 돈은 있었어도 마음은 너무 가난했어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은정이한테도 전해주세요. 우리 영수는 이제 그 아이와 어울릴 사람이 아니라고. 현관문이 닫히고 오갑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그래, 내가 잘했어. 돈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하고는 살면 안 돼. 그날 이후 은정이네 가족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은 세간의 화제가 되어 떠돌았고 한때 그들에게 굽실거리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은 사람의 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격이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영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후 그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그의 수업을 청강하러 왔던 것입니다. 교수님,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네, 저는 인문대 행정실 직원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은 영수의 할머니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한때 폐지를 주어 자신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닿았나 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오갑수님도 수연이를 첫눈에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번에 정교수 됐습니다. 우리 영수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영수가 정교수 발령을 받은 날 수연이가 찾아와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영수 교수님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갑수님은 그 자리에서 수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수 곁에서 이렇게 잘 봐줘서 고마워. 결혼식 날 수연이는 오갑수님께 직접 손수 지은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바느질했어요. 서툴지만.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다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영수와 수연의 결혼 생활은 누구보다 화목했습니다. 특히 수연은 시어머니 공경하는 것을 첫째로 여겼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요. 아이고, 바쁜데 괜찮아. 제가 이제 할머니 손녀딸인데 당연한 거죠? 영수는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교육 방법론은 여러 나라에서 주목받았고 해외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에 유럽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래요. 수연은 대학 행정실에서 일하면서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무자였고 학생들의 고민 상담도 자주 해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님의 희생 덕분이에요. 오갑수님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손주의 성공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영수 부부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민아,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 이제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증손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팔순이 된 오갑수님은 이제 아파트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용학교 체인을 운영하는 딸 지연이가 모시고 살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합니다. 지연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어머니의 아침상을 직접 차렸습니다. 건강식만 고집하는 딸 덕분에 오갑수님의 건강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우리 지연이, 너도 이제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 영수와 수연이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곧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정말이니? 정말. 오갑수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증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나요? 우리 손주도 이제 아빠가 되고. 매일 밤 남편의 위패 앞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무릎 안 아프세요?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퇴근길에 들른 영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요즘은 지연이가 사준 안마의자도 있고. 그녀의 하루하루는 이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는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영수가 보내준 운전기사와 함께 병원도 다니고, 저녁이면 손주 부부가 찾아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다 있잖아요. 자식들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딸의 새로운 행복과 증손주의 탄생, 그것만 보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민아,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갑수님은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고난의 시간들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행복한 순간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그동안의 고난과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빛난다는 것을.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저녁 노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